앞에 앞서서 전세대출 안 받는 케이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 전세까지 일단 100% 이해하셨어요. 100% 이해했고, 새끼 물건이나 주인 전세를 이해하실 때는 제가 왜 전세대출 구조를 먼저 말씀드렸냐. 다음 임차인이 온다면 어쨌든 전세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포인트를. 네, 왜냐면 그때 바로 소유권 갖고 오는 건 문제 없잖아요. 바로바로 갖고 오니까 얘네 둘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집주인이 3개월 동안 똑같았냐 이것 때문에 그 기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제가 왜 쉬는 시간 가졌냐 이 파트를 얘기하려고 해요. 전세 대출을 원래 소유권 이전한 날은 전세 대출까지 동시에 실행 안 돼? 이렇게 막은 건데 뭐 어떻게 해야지 가능해지지? 요 네 번째가 매도자가 전세 계약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제 매수해서 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매도자가 세입자랑 전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전세 대출까지 받아서 이사 오죠. 그러니까 이사 오는 날 전세 대출 실행되니까 받아서 이사 오고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도 아직 내 거이면 안 돼. 네. 그리고 나서 남은 잔금 이제 매매 잔금을 이 뒤에 치르고 소유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매도자가 임차인이랑 전세 계약을 해서 대출을 실행시키고 요 상태로 한마디로 새낀 상태가 되는 거죠. 새낀 상태로 요 상태로 내가 이제 매매 과정을 마무리 짓고 소유권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거를 매도자가 해주나요? 네, 매도자도 팔려면 이렇게 어차피 팔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최대한 또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 현재 시장에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매도할 때 매도자분들이 협조해주는 방식이고 근데 대신에 요렇게 대출 실행까지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네, 이사를 와야 되니까. 근데 이사 오고 나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도자가 소유권을 넘기는 게 너무 급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여기 이사 오는 시간, 그 다음에 이사하고서 뭐 잔금을 친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야 되는 매도자한테는 이거는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거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하고 그다음에 매매 잔금 치르기 전에 일단 전세 계약해서 전세 대출 요 단계에서 매도자가 다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잔금 치르는 과정으로 이제 과정을 이렇게 밟아왔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 일단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게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안 되는 거니까 대출 여기 전세 계약할 때 대출 실행할 때 똑같이 매도자 소유 그래서 안 바뀌어 그러니까 대출에 문제 없어 이거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럼 투자자로서는 어떤 유기칠이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새낀 상태로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네. 그래서 새낀 물건이랑 이제 동일한 효과라 내가 만약 내 돈으로 잔금이 어려워 그러면 전세 대출 덕분에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잔금 리스크를 조금 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풀어보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하고 그 사이에 전세를 구해서 그다음에 전세 입자가 이사 오고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매매 잔금을 치르는 거. 그러면 아까 핵심은 그거였죠? 전세 대출이 실행될 때 주인이 바뀌면 안 돼요 이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매도자가 다 소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전세입자가 대출 실행하는 거에 문제가 없던 부분이고 여기서부터가 내 거죠. 최종적으로 잔금 치르고 나서. 네. 근데 요때는 뭘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되냐. 아까 저희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출이 있을 때 그 대출을 말소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전세 대출이 실행이 안 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만약에 요 앞에 매도자가 집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해버린다. 그러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조금은 주의해서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근저당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근저당 말소하면서 전세 대출을 하는 게 안 되는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어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이렇게 매도자 근저당 있으면 안 되는 은행이라면 그 은행을 피하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지금은 농협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기마다 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확인하게끔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그 개념이 나온 거예요. 어떤 개념이요? 사후 관리한다고도 하던데요? 이 개념.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고 대출이 이제 실행될 때, 실행하고 나서 소유권 변경이 얼마 기간 동안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사후에 본다고 하던데요?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전세 대출 실행되고 나서 소유권 변경을 확인하는 은행인지 아닌지 마찬가지. 은행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헷갈리면 표현을 잘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제가 그래서 쉬는 시간 드린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 소유자가 변하는데, 잔금 치르고 나면 이제 내 거가 되잖아요. 매수자 거. 근데 여기 전세입자는 매도자가 소유했을 때 전세 대출을 실행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상품이 실행하고 나서 만약에 집주인이 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뒤에 또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끼게 되는 거고, 근데 주의사항으로 한 개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방금 앞에 봤을 때는 어때요? 매매 계약하고, 전세 계약하고, 매매 잔금했죠?
예, 이 과정이 전세 대출이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예, 왜냐면 전세 대출을 계약할 때, 대출을 실행할 때 집주인이 똑같으면 되죠. 예, 똑같으니까 사실 상관이 없었는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의 거래 과정을 조금은 안정적으로 더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아예 낀 상태로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훨씬 더 관리할 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제도 규제 나왔잖아요. 규제 나올 때 그냥 그게 있었어요.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기존에는 계약 신고를 할 때 그냥 이제 중개사분이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에 계약했어요라고 신고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 계약서도 같이 증빙 자료로 넣으세요라는 게 어제 규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규제의 목적은 사실 뭐 우리의 거래를 보자는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그 원문을 보니까 이제 중개사 분들 중에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거래 신고를 그냥 내가 거래했어 라고 신고하면 되니까 혹시나 우리 단지 가격 띄우기 입장으로 신고를 해버릴까봐 진짜 거래한 거 증빙해 이 차원에서 이제 계약서도 첨부해라 라는 거를 이제 어제 발표할 때 같이 넣은 건데 그래서 그냥 저는 조금은 그래도 거래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더 전세 끼는 완전한 형태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 끝난 상태에서 요 실행까지 되고 매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잔금 치러 오는 거. 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이미 그냥 딱 똑같이 전세 낀 물건을 사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 계약을 어쨌든 할 때 매도자랑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 할 때 그 협의의 범위가 무조건 그냥 매매 계약하고 전세 뭐 이제 계약하고 전세 실행되고 잔금 치를게요. 이걸로 접근하는 것만 하지 말고 저라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먼저 해볼 것 같아요. 전세 계약 먼저 해주시고요. 대출 실행되면 그때 제가 이제 그 매매 가계약하고 이제 계약하고 이 과정 빠르게 이제 이어올게요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그럼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일단은 계약할 때 실행될 때 매도자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세 대출 받는 전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 똑같으니까 문제 안 되겠죠? 문제 안 되고 여기서부터 계약서 단계에서도 아직 내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내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사후 관리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서 여기 실행되고 나서 소유권 변경하는 거를 보는지 안 보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때는 실행될 때 매도자 집이었어. 근데 만약에 사후에 은행에서 만약에 지금은 누구 집이지 확인할 때 내 걸로 바뀌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잔금 기간이 달라지겠죠. 네. 왜냐 실행되고 만약에 어떤 은행은 안 본다고 해. 그러면 사실 거의 안 본다고 하면 뒤에 확인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은행은 실행되고 나서 뭐 3개월 있다 확인한다 그래. 그러면 3개월 있다가도 집주인은 여전히 매도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뒤에를 확인하는 은행은 없다고 해요. 현재 여러분 하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이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서 이걸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 임차인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죠. 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에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집주인이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주인이 집을 좀 팔 계획도 있으시대요. 네. 근데 만약에 집을 팔면 집주인 바뀌면 제가 받은 전세 대출에 이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끔 이제 협조를 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우리 앞에 뭐 현금 전세, 전세낌, 주인 전세 그 앞에 전세 대출 안 맞고 세팅할 수 있는 케이스를 보고 왔잖아요. 사실 그거보다는 난이도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지금 결론만 남았잖아요. 결론만 현재 시장은 전세 끼고 사야 된대. 주인 전세 사야 된대. 결론만 남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그다음에 이런 물건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집 매도자랑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물건을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얘기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매도자랑 전세 계약하고 승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잔금 치고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잔금 치고 세팅하는 거. 내 집으로 갖고 오고 전세입자 그때 구하는 거죠. 이렇게 매도자한테 내가 매수자. 그래서 내가 일단은 잔금 다 치르고 소유권 가져와. 이제부터 내 거예요, 내 거. 그리고 나서 전세 맞추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어때요? 대출 받을 때, 그다음에 전세 계약할 때 이미 다 내 거인 상태죠. 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사실 문제는 없는 거고, 요 당일날, 이렇게 소유권 이전한 날, 임차인이 대출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날 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잔금을 내가 먼저 치르는 거고, 네. 그래서 627 지금 하에서는 어쨌든 전세 대출을 뒤에 내 소유인 상태에서 받으니까 대출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 그다음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 잔금 치르는데 뭐가 좋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잔금 치르고 임차인 이사 올 때까지 집이 비죠. 네, 그러면 보통 이때 수리를 해요. 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내가 어느 정도 연식 있는 이제 구축을 매수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 투자를 할 때 신축 사기 되게 어려워요, 가격대가. 그럼 대부분 뭐 준신축 내지 구축을 사실 건데 그럴 때 지금처럼 전세가 귀한 시장에서는 인테리어로 집 상태가 좋으면 전세가를 생각보다 잘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리한 이유 일단은 뭐 잔금 치르고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거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인테리어를 하면서 집의 임대 경쟁력을 되게 높일 수 있는 사실 장점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하고 매매 잔금까지 싹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전세 계약하고 전세 입자가 이사 오는 그런 과정인 거죠. 여기 매매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일단 아직은 내 집 아니었고 매매 잔금 치르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 집이죠. 내 집인 상태에서 전세 계약도 해주고 내 집인 상태에서 전세 대출 실행도 하니까
대출 실행하는 임차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이 세팅이 이제 임차인한테는 대출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신에 요거는 좀 봐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는 요거 개념 아시죠? 임차인 입장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쨌든 집주인이 3개월은 유지돼야 돼라는 개념 아시죠? 그러면 여기 임차인을 구하고 여기 임차인이 이렇게 대출 실행할 때까지 소유자가 유지돼야 되는 기간이 3개월이 필요하다면 나는 잔금 치르고 임차인이 실제 이사 올 때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일단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은 맞는데 임차인 입장에서의 3개월 생각하자 그랬어요. 3개월 내가 들고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대출이 이제 심사 당시에 3개월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니까 실제 심사받고 뭐 이사 올 때까지 3개월 이상은 걸릴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공실이 3개월 이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3개월 동안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관리비만 내면 안 돼요. 관리비만 내면 여러분들의 이자가 연체돼요. 네, 여러분들의 월 이자. 3개월 일단은 주담대 받았다. 그러면 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담대 받았다고 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일단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거. 네, 그리고 어때요? 지금 잔금을 친 케이스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담대를 받아서 잔금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은 전입 의무가 따르죠. 일단 다주택은 안 돼. 무주택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고 무주택이 받았을 때 전입 의무가 있어요, 수도권은. 근데 현재는 일단 전입 나를 주소지에 넣는 거죠, 서류상. 넣고 나면 얼마 동안 살았냐 실거주를 지금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시점. 하지만 항상 요거 우리는 오늘 얘기한 두 번째 파트 거는 다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돼요. 대출 받는 시점에 그때도 똑같은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잔금하고 전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소유권 유지 기간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월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비도 3개 동안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 부담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저희 5가지 얘기를 했어요. 5가지 얘기를 했고,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오늘 전세 강의에서 모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 거를 제가 최대한 어떻게 그래도 얘기해 드릴까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100% 이해가 안 돼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인트. 다음 임차인이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정책이고 시기에 따라 은행에 따라 다 변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안 상태로 내가 확인하자라는 거고, 정리하면 일단 현금 전세 대출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임차인이 나타나면 좋죠. 근데 전세가는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새끼 물건은 그러니까 지금은 소유권 갖고 오는데 문제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가 낮은 물건이에요, 투자할 때. 근데 얘는 다음 만기 때 전세 세팅할 거 좀 준비해 놓자. 그다음에 주인 전세도 일단 매도자 협조한 필요한 거. 그다음에 주인 전세는 근저당 잘 체크하라 그랬죠. 그래서 근저당 너무 많으면 주인 전세 살아주겠다고 해도 사실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실제 봤던 물건인데 그래서 이제 매수가 어려워졌던 물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인 전세 같은 경우는 근저당 확인하는 거, 어쨌든 주인 전세도 만기 되면 세팅해야 되니까 그거 대비하는 거. 그리고 매도자 전세 계약하고 승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매도자 협조도 필요하고 임차인 협조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잔금 치고 전세 세팅은 과정상은 어떻게 보면 얘보다 머리 아프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매수자가 일단 잔금이 가능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자랑 수수료도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까지 저희가 지금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어때요? 5가지 케이스를 일어날 수 있는 일 여러분들께 거의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러면 또 우리 헷갈려서 항상 배웠으면 또 연습 문제 풀어야죠. 실전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조건들의 물건들을 만나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해석을 저랑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어딜까요? 일단 이 동네 어딜까요? 네, 광명입니다. 7호선이 일단 보이죠? 7호선 철산역, 광명 사거리역 이렇게 지나가고, 광명은 위치적으로 서울. 왜냐면 이 옆에 구로, 금천 바로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위치가 그냥 서울급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이 뭐 평촌이나 수지나 이런 곳들처럼 수도권의 이제 핵심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7호선의 역세권 광명 한진타운이라는 단지를 한번 여기서 물건을 고른다고 생각하고 접근할게요. 네, 여기 한진타운 어때요? 7호선은 되게 가까워요. 7호선 역까지 걸어서 제가 봤을 때 한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이제 대단지, 지금 거의 1600세대 때 단지도 크고, 주변에 바로 단지 앞에 무슨 이제 공항버스부터 시작해서 광역버스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긴 상가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철사 생활권을 좋아하는 건 맞긴 맞는데, 광명 사거리역이랑 가까운 되게 입지 좋은 구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4개의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막 찍기 없기, 내 피자 이런 거 말고, 우리 이제 조금 배운 걸로 분석해보기. 4개의 물건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물건은 매매가가 이제 30평대예요. 7억 6천이고 전세 4억 6천을 안고 있고요. 26년 11월이 만기예요. 네. 두 번째 물건은요. 7억 7천이고요. 전세는 새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전세가 4억 5천에는 일단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기는 딱 정해지지 않아서 일단 협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물건은 7억 8천이에요. 뭐죠? 가격이 왜 이러죠? 여러분 점점 이제 근데 주인 전세가 일단 가능해요. 4억 6천에 살아준다고 하고 만기도 주인이랑 협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물건은 8억. 근데 전세가 5억 들어있어요. 그리고 27년 6월까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벌써 마음이 벌써 4번인가요? 여러분 어떤 거 사시겠나요? 4번? 이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얘를 볼 때는 여러분 제가 이 밑에 약간 숨어있는 조건이 있어요. 7억 6천 제일 싼데 일단 동양이에요. 그다음에 7억 7천짜리는 남양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같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가격이 달라질 만한 조건이 있는지, 그다음에 선호도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남양, 동양 사이에 선호 차이가 있는지, 가격 차이가 있는지 이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물건에 일단 어때요? 남양인데 7억 7천이고, 근데 4억 5천에 새로 전세는 나야 되는 상황. 근데 지금 시장에서 새로 전세를 논다. 아까 5가지 케이스. 현금 전세입자 구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종종 있는 일이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그러면 새끼 물건도 아니고 전세 세팅해야 되는 물건이라면 이 전세를 놓을 때 매도자가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생기겠죠. 내가 잔금 칠 거 아니라면. 네. 그럼 매도자가 협조 가능한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새로 놔야 되기 때문에 전세 시장 분위기도 봐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은 어때요? 세 번째 물건은 얘도 일단 남양, 얘랑 동양, 얘 셋은 다 남양이에요. 얘 남양이다가 주인이 전세 산다고 해주네요. 이제 집주인이 전세 살 수 있대요 라고 하면 우리 아까 그 칠판에 적었던 그 복잡한 거 있죠? 알고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근저당 있나? 근저당 얼마 있지? 그거 혹시 내가 계약금 주는 거? 내가 중간에 중도금 조금 주면 그걸로 다 갚을 수 있는 크기인가? 집주인 주담대 상환 방법을 확인해야 돼요. 네. 그 마지막 물건은 전세 안 꾸밀 건인데 얘도 전세 안 꾸였고 얘도 전세 안 꾸였는데 매매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근데 전세가 일단 높게 껴있어. 네. 높게 껴있다 보니까 막상 투자금이 똑같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세 낀 물건이 여러 개면 전세금이 얼마인지도 이제 각자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전세가 껴있는지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런 전세 낀 물건은 조금은 검토를 리스크 있나 없나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뭘 할 거냐 우리는 저랑 같이 전세 낀 물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요? 지금 복권은 전세 대출 때문에요?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가격이 저렴한데 공급이 무서운 지역도 있어요. 이거 매매가 진짜 저렴하다. 근데 이거 세팅할 때 이거 잘 세팅할 수 있을까? 네. 그럼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게 걱정인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 안 구하면 되잖아요. 그게 전세 낀 물건은 새로운 임차인 안 구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새로 전세 맞추는 것보다 이미 전세가 세팅된 물건으로 임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전세 낀 물건을 제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거고, 또 이런 시장도 있어요. 매매가 싸. 근데 공급도 없어. 매매가 싼데 공급까지 없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물건 특징상 입주물이랑 전세 낀 물건 중에 아무래도 전세 낀 물건이 더 싼 경우가 많겠죠. 네. 왜냐? 못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가격이 그 단지 자체 전반적으로 가격이 싼데 공급까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단지의 물건들 중에서도 더 저렴한 새낀 물건을 매수해가지고 공급이 없으니까 추후에 전세를 올려받으면서 투자금을 회수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새낀 물건을 잘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새낀 물건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검토할 때 3단계가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아까 어떻게 봤는지 생각해보세요. 가격 봤죠? 금액. 얼마 껴있지? 만기 언제까지지? 그리고 전세 낀 물건은 요거 갱신 요구 청구권을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네. 왜 이거 왜 봐요? 지금 만약에 투자해. 아까 우리 그 물건들 사이에서도 고민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 만료일, 그러니까 이제 전세 낀 물건이 만료될 때 공급이 이만큼 있어. 근데 전세 낄 때는 일단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서 막 돌려줘야 돼, 역전세. 그런 경우는 내가 그 물건을 무조건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방법이 있으면 해지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리스크를 대비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 투자를 꼭 해야 될지 아닐지 미리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할지 말지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그 리스크가 있어도 물건이 워낙 싸고 좋은 거라면 그 리스크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미리 행동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검토하려고 3가지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3개를 한번 볼게요. 3개. 아까 전세 보증금 본다 그랬죠? 임대 만료 기간 본다 그랬죠? 그다음 갱신 청구권 썼는지 안 썼는지 본다 그랬어요. 1단계. 전세 얼마 꼈는지 보증금을 보는 단계예요. 네. 보증금을 볼 때는 어떻게 그냥 얼마 껴있네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전세 시세랑 비교하셔야 돼요. 네. 지금 얼마지? 한진타운 84가 매물 4억 5천짜리 한 개. 그다음에 이거 근데 호가 아니에요? 실거래가 봐야 되겠죠? 실거래도 4억 5천. 그다음에 4억 7천에도 실거래가 됐어요. 그럼요. 지금 만약에 이 2개의 물건 중에서 4억 6천 낀 물건, 5억 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향이 다르다고 해서 전세가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사실. 네. 매매가는 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전세는 향에 따른 차이보다는 집 상태에 따른 차이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럼 얘는 어때? 4억 6천은 거의 현재 전세가랑 비슷하죠. 근데 5억은 어때요? 네, 현재 전세가보다는 일단 높죠. 그러면 투자금을 봤더니 7억 6천에서 전세 4억 6천 껴있으니까 얘 3억. 8억에서 전세 5억 껴있으니까 얘도 3억. 투자금 똑같아. 네. 그러면 투자적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고민해봐야 되냐.
똑같은 3억이지만 전세가가 높아서 투자금이 주는 것보다는 그래요? 매매가가 낮아서 투자금이 주는 게 나아요. 왜요? 왜요? 전세가는 어쨌든 우리가 돌려주는 거라고 했죠. 근데 매매가가 낮아지면 내가 그만큼 살 때부터 싸게 산다는 얘기니까 살 때부터 수익이 생기는 거야, 사실. 싸게 산 만큼 수익. 그래서 전세가가 똑같은 투자금이어도 그러니까 전세를 높게 살아줄게요 하면서 투자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사실 매매가를 낮추면서 투자금을 줄이는 게 투자하는 사람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동향이냐 남향이냐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조건 차이가 있다면 적정 가격 차는 알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7억 6천에 7억 6천 싸네, 8억 비싸네가 아니라 동향이 7억 6천이면 남향 그럼 보통 얼마 차이가 나지? 그렇게 치자면 8억이 싼 거야 비싼 거야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7억 6천이어도 동향 중에서는 그래도 싸게 나온 편이고 남향도 아까 우리 앞에 있던 7억 7천짜리, 7억 8천짜리 다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8억은 남향 중에서 싼 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전세 보증금 보고 나면 임대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도 체크하자 그랬어요. 아까 이 두 개의 물건 임대 만료일 언제지? 예. 첫 번째 물건은 26년 11월까지 산대요. 그러면 이 임대 만료일 체크하는 이유는 뭐냐? 이때는 임차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 공급이 많아서 혹시 재계약, 임차인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6년에 공급 어떻지? 26년 이때네요. 이때 26년에 상반기 1월, 2월까지는 물량이 있지만 3월부터 27년 6월까지는 현재 데이터로 잡힌 물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까지 확인된 입주 예정 물량은 없다는 거죠, 아직. 네. 그리고 오른쪽 물건 전세 5억인 거, 얘는 27년 6월이 만기예요. 그러면 27년 6월 이 임대 만료일은 어떻지? 라는 걸 확인하면 지금 27년 7월에 일단은 광명자이 스테이트 SK뷰가 입주하고요. 27년 10월에 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입주래요. 둘 다 광명 뉴타운에 있는 단지들이에요. 얘 6월 만기인데 7월에 거의 2,000 거의 900세대 가까이. 그다음에 10월에 거의 1,500세대 가까이, 1,500세대 정도가 입주를 연달아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두 개의 리스크가 일단은 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사실 거의 없고 얘는 뉴타운 입주 물량 거기다가 대단지 거의 3,000세대, 1,500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임대 만료일, 공급 여부에 따라서 일단 리스크가 달라진다. 근데 지금 일단 전세가 높아서 아까 여러분 4번에서 마음이 동했잖아요. 4번에서 마음이 동하신 분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나. 현재 전세금이 높아도 대규모 공급일 경우에 자칫하면 역전세를 대비해야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에 비해서 얘는 아무래도 뉴타운 물량이라 너무 시기적으로 맞닥뜨리는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갱신 요구 청구권 썼는지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왜요? 그러니까 저 갱신 요구 청구권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기 전에,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만기 전 이사를 갈 수 있냐 없냐. 그다음에 만약에 이사를 안 간다고 안 가고 갱신을 하면 그때 갱신된 5%로 그냥 회수하는 정도로 괜찮냐, 아니면 아예 이사를 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냐, 그 상황 자체가 얘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일단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전세 계약하고 임차인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머릿속에 그림. 자, 여러분 계약했어요. 기본적으로 2년. 그 다음에 어때요? 2+2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갱신 요구 청구권을 쓰면 한 번 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나눠드릴게요. 1년,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요 첫 번째 전세 계약하고 이 2년차까지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 그래서 나는 이 2년은 살아야 돼. 네. 근데 이 뒤에는 임차인한테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요때 만약에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이제 제가 임차인이에요. 양파링이 집주인한테 저 이사 가려고요. 전세금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주인분은 제 전세금을 요 1년 2개월 차에 무조건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네,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요 기간은 제가 지켜야 되는, 임차인 양파링이 지켜야 되는 의무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때 다음 임차인이 바로 구해줘서 나갈 수 있다면 좋은데, 만약에 임차인이 안 구해준다면 저는 이 2년을 꽉 채울 때까지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못 준다고 하더라도 이 임대인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내가 지켜줘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년이 종료됐고 한 3개월 사고 칠게요. 3개월밖에 안 살았어. 원래 저 갱신해서 살게요 라고 하고선 살고 있는데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사 가려고요. 전세금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임차인, 이렇게 갱신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 양파링한테 집주인은 돈을 요 기간, 다시 2년이라는 기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전에 돈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돼요. 네. 왜냐, 여기는 저한테 의무 기간이 아니에요. 네. 그 개념을 일단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2년차 종료하는 시점의 선택지가 앞에 2년을 내가 잘 살고 뒤에 2년 2+2
저 갱신 요구 청구권 쓸게요. 제 권리를 쓰고 살 수도 있고, 근데 이 권리는 반드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됐던 아니면 뭐 임대인이 나한테 확인을 해서 내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을 했던 어쨌든 이렇게 제가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 쓸게요 라는 의사표시를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달 전 이 사이에 한 상태에서 살 수 있고, 그러면 일단 가격적으로는 이 두 번째는 5% 이내에서 전세가가 올라가더라도 5% 이내에서 막 올릴 수 있고, 네,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죠. 아무 말을 안 한다. 나도, 그러니까 임대인도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임차인도 둘 다 아무도 얘기 안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 있어요. 까먹어요. 네, 시간 가다 보면 나는 관리하는 집들을 하면 까먹게 되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까먹게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하는구나. 나도 조용히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얘기 안 하셔서 저도 얘기 안 했어요. 이러시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러면 요때는 결국에는 이때는 의사표시를 한 개 이 권리를 쓴 거였고, 요때는 둘 다 이 안에 의사표시를 안 한 거. 근데 제가 만약에 6개월에서 2개월이 아니라 임대 만료기가 한 달 남겼는데 제가 얘기하면요? 안 돼요. 기간 안에. 네.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5% 상승을 시킬 수 있었잖아요.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조건. 네. 금액 상승도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요거는 갱신하는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갱신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뭔 차이예요? 뭔 차이? 갱신은 어때요? 갱신은 앞에 살았고 뒤에 있는 시간 동안 더 살겠어요 라는 게 갱신이에요. 네. 그러면 이 뒤에 여기 1번, 2번 해당하는 게 여기 2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갱신 요구 청구권을 쓰거나, 묵시적 갱신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앞에 똑같은 조건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는 게 이 두 가지고, 3번은 새로운 계약을 한다 그랬죠. 계약은 지금 제가 펼쳤죠. 2+2죠. 앞에는 의무, 뒤에는 권리로 한번 내 권리가 원래 살아있는 게 한 세트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계약을 하면 이 한 세트가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걸 그대로 한 세트가 다시 진행, 요걸 그대로 붙여서 여기서부터 2년 의무, 2년 권리.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요 3년차, 4년차에 해당하는 이 시점을 보세요. 이 시점. 이 시점에 뭔 차이가 있냐.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이렇게 갱신 요구 청구권을 쓰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어느 지점이라도 저 나갈게요 라고 한다면 그게 임차인 계약 해지 요구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인은, 집주인은 3개월 뒤에 돈을 돌려줘야 돼요. 네, 법적 권리예요. 근데 요 3번은 보세요. 3번은 요게 다시 의무 뒤에가 걸리잖아요. 새로운 계약이 다시 진행되니까. 그러면 3번은 요 기간 사이에 만약에 한 3년, 5개월에 나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기간 앞에 여기 3년 5개월에 요쯤의 지점이 의무로 살아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요 3번에 해당하는 분은 2년이 끝나는 요 시점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두 명은 어때요? 두 명은 이 중간 지점에 저 나갈게요 하면 계약 해지 요건이 있어서 3개월 뒤에 돈 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3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시점에는 계약 해지 요건이 없고 요 뒤에 시점에 계약 해지 요건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기까지 채워줘야 되는 게 여기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놓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하세요. 그래서 이게 갱신 요건을 쓰면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는 일단 나간다고 한다면 돈을 3개월 때 돌려줄 수도 있구나. 묵시적 갱신도 이 사람은 그냥 뒤에 2년 살 수 있지만 또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또 돌려줘야 될 수도 있구나. 근데 만약에 새로운 계약을 다시 이때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되면 다시 의무기간이 앞에서부터 처음 시작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갱신청구권을 만약에 썼어. 새끼 물건을 안 놨는데 갱신 요구 청구권 썼나요? 내 쓴 물건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림대로 어때요? 이미 앞에 이전 차에 갱신 청구권 쓴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2가 아니라 뒤에 2에 있다는 거예요. 네. 권리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거고,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간다고 얘기를 해. 그럼 돈을 3개월 있다 빼줄 수도 있다. 근데 이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썼기 때문에 이 권리는 한 번이에요. 썼기 때문에 다음에는 못 쓰죠. 네. 그래서 이사 가면 이후의 전세 계약은 시세에 맞춰서 받겠네?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상황이 다 다르죠. 그 지역이 공급이 만약에 없어. 그냥 적정한 수준 공급 없어. 전세 내놓으면 그냥 빨리 나가고, 심지어 전세가가 막 계속 올라가. 그럼 나한테도 좋은 거죠. 네, 좋은 거고. 근데 공급이 많은 지역이라면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하면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출 때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 안 썼어요. 안 썼으면 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권리가 살아있는 거고, 다음번에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럼 다음번에 쓴다면 전세가가 아무리 시장 자체가 전세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집은 5%잖아요. 최대 5%밖에 못 올리겠네? 그러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 이 사람이 이제 갱신 청구권 쓴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 투자금 회수돼도 내 투자가 얼마짜리 투자가 되는 거지? 네. 요 생각.
현재 투자금이 있잖아요. 매매 전세. 내가 생각했던 차에 거기다가 전세금 상승분을 얘는 시세대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만약 공급이 없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공급이 없다 치더라도 일단은 갱신청구를 쓰면 5%만 일단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5% 회수해올 거 생각하면 내 투자가 얼마짜리 투자가 되는지가 계산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고민. 이 물건이 그러면 앞으로 5% 한 번 더 상승분이 5%로 제한될 거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싸게 사는 거지? 그리고 돈이 묶이는 기회비용 대비해서 좋은 선택지가 맞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좋은 물건이고 이미 살 때보다 충분히 싸면 내가 5%만 회수해 오더라도 사실 한 번만 5% 회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번 시세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싸지 않은 가격에 사는데 또 갱신청구까지 남아서 또 전세가가 낮아서 5% 회수도 적으면 투자금이 생각보다 묶이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청구권 썼냐 안 썼냐 생각하면서 이제 내 투자금 회수가 언제쯤 될지 얼마나 될지도 이거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3단계 어떻게 봤죠? 보증금 받고요. 전세 보증금. 그다음에 전세 만기 봤죠? 그리고 갱신 요청권 썼나 안 썼나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을 남겨볼 것 같아요. 아까 7억 6천에 전세 4억 6천, 투자금 3억 드는 물건, 26년 11월 만기였어요. 그리고 11월 시장은 입주 예정 물량이 없었고, 저라면 이렇게 해서 현 시세랑 일단 비슷하게 전세가 낀 상태. 수도권에서 입주가 많은 지역이죠, 광명이. 근데 여기 임차인 만기 이 시점에 일단 예정된 물량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보면 지금 일단 시세도 비슷하고 여기 입주 예정 물량도 없는 시기니까 전세가가 보수적으로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다음에 상황이 좋다면 일단은 5% 상승분에도 기대할 수 있지도 않을까? 네, 그냥 상반기까지만 일단 물량이 있고 하반기 물량이 계속 없었죠. 네, 그러면 만약에 상황이 좋으면 5% 4억 6천에 5%니까 2,300만 원 정도를 회수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고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현 시세보다 일단 높게 껴있어요. 전세 5억. 근데 매매가가 그러니까 남양이라 치더라도 매매가가 높아서 투자금이 일단 같은 상황. 네, 같은 상황. 근데 동양과 남양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도 매매가 4천만 원은 가격이 크다. 큰지 안 큰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단지의 향별 가격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적게 날 때 보통 2,000대 정도 나는데 4천은 너무 크다. 그리고 임차인 만기 26년 7월에 광명 뉴타운 입주 물량이 일단 있고 수도권 전세시장 분위기를 지켜봐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5억은 현 시점 전세 대비해서도 한 4천만 원, 5천만 원가량이 높기 때문에 역전세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일단 정리한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8억에 5억 26년, 27년 6월짜리 만기 물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세가는 높아. 근데 같은 남양 중에서 일단 매매가가 비싼 편이야. 그리고 임차인 만기 리스크까지 큰데 굳이 싸지도 않은 물건에 굳이? 그러면 요건 싸잖아요. 매매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임차인 만기의 리스크도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적은데 근데 이왕이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동양보다는 그냥 남양을 사고 싶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조건으로 좀 남양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이제 펼쳤던 물건들 있죠. 요거는 어때요? 8억에 5억 전세 안고 이 물건. 만기에 뉴타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리스크 감수할 만큼 매매가가 싸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제꼈고 첫 번째 물건은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와 있다면 좀 더 좋은 물건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물건 어때요? 두 번째 물건은 전세 세팅을 해야 되는 물건이었죠. 해야 되는 물건이어서 근데 자칫 빠르게 전세 세팅 안 하면 11월에 또 뉴타운 물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뉴타운 물량이 또 맞물려서 입주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때요? 7억 8천에 주인이 4억 6천 전세 사준다는 물건이 있는데 이 매매가가 지금 얘가 싸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거래되는 가격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냥 실거래가 7억 6천대, 7천대 되기 때문에 실거래 수준으로 가격 조정을 시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인 전세 공급 리스크 일단 확인해서 전세 만기만 잘 설정해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일단은 이제 이 4개 중에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더 깎아서 그다음 주인 전세인 상황에 만기는 공급 리스크가 안 닿게 만기 설정해서 이렇게 세팅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실전에서 적용해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물건 상황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배운 거 대입해가지고 검토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새끼 물건 무조건 새끼 물건 다 오케이가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나은 물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파트 제가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던 파트입니다. 진짜 어떻게 쉽게 얘기 드릴까 되게 많이 고민했던 파트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출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시기마다 은행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투자 전에 최신의 전세 대출을 확인하고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뀔 거 알면서도 세부적으로 얘기 드린 거 뭐냐?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투자 안 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검토하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가져가자라는 거고 그리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장에서 매매가가 저렴한 이제 전세기 물건을 매수하는 거 또는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여러분 전세가가 상승하는 시장에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기도 해요.
네, 이게 왜냐면 지난 상승장 직전에 투자를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세가는 막 이렇게 오르고 있었고 매매가는 입주물보다 전세 낀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이제 매수했을 때 더 싸게 매수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를 회수하는 투자금을 줄여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전세 낀 물건을 투자 검토 이렇게 3단계까지 넣어가면서 봤지? 이런 물건, 낀 물건, 주인 전세 같은 물건, 이런 물건은 공급 많은 지역, 그다음에 잔금을 못 치르는 투자자, 그다음에 지금 서울 수도권 물건 잔금 다 치르고 사실 수 있는 분들 사실 드물어요. 근데 그런 절대가가 있는 시장에서 내 투자금으로 좀 더 좋은 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낀 물건을 지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